번째 침팬지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나 그 어렸을 때나 최근에 그 연인분들하고 동물원에 가셨을 때를 상기를 해보시면 동물들 중에 흰자가 있는 동물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이 흰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강아지 눈동자를 뒤집으면 당연히 흰자가 보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흰자가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 있었나요? 혹시 보신 경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흰자가 보이는 동물이 있나요? 어떠세요? 역시 별로 이렇게 대답은 없으신 걸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동물들 중에 흰자, 공막이라고 합니다. 공막을 가진 동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은 왜 흰자를 갖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굉장히 쓸데없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넣은 건데요.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편이 실제 침팬지입니다. 오른쪽 영화는 많이 보셨나요? 혹성탈출 종의 전쟁 마지막 편입니다. 시저죠. 시저 주인공인데 이 시저가 진화하는 1편과 2편, 3편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혹시나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이 시저의 흰자 크기가 넓어집니다. 그 말은 시저가 점점 사람처럼 진화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흰자를 갖게 되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는 사람이 손을 쓰죠. 손을 쓰고 직립보행을 하고 골반이 커지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체적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체적 기능들이 떨어짐에 따라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되죠. 생존에. 그에 따라서 선택한 게 뭔가요? 사람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식은 군집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서 협업하는 체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업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옆 사람들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류가 협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정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흰자라는 게 발전했다라는 게 진화심리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저가 3편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거의 사람처럼 흰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신 저희 그 HR 동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공감 능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여성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자꾸 질문을 던지면 혹시 이 여성분의 감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정서 능력들을 측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정서 능력에 대한 개념 중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를 아는 것들인데요. 이 여성분에 대한 정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이템이 중요한 정서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김성준 매니저님께서 그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하게 저희가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1987년도에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요.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심리학을 고안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했던 방정식이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던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이거 B는 비헤이비어 행동이고요. 여기는 people 그리고 environment인데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을 하면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쭉 지나면서 슈나이더라는 학자는 고민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분석을 해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넣습니다. environment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결국 사람들은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팩터들이 다양하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성격, 능력, 동기, 말씀드린 정서 다양합니다. 이러한 그 팩터들을 측정을 하고
이 사람들 간의 다이나믹을 측정을 해서 환경을 측정을 한다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간의 환경을 분석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HR하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하는 역할은 뭔가요? 아까 여러 논의가 있었겠지만 다면 평가도 하시고 채용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보상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HR 왜 하세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나요? 철학적인 질문에 박지수님께서 굉장히 웃고 계신데 저희가 하려는 주요한 그 HR에서의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다양한 개인들의 특성을 측정을 해서 직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을 예측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어쨌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측정하고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HR 활동들을 합니다. 이게 주요한 측정에 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현장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서류 전형에 대한 결과, 인적성 진단에 대한 결과, 면접 전형들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HR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의사결정들이 얼만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채용을 할 때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잘 활용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블랙박스예요. 다시 말하면 HR 채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 채용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일을 수행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에서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왜 선발과 채용에서 어널리틱스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이 정도 결과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선발에 어널리틱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채용 활동, 일련의 채용 활동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한다고 하면 그 구성원들, 구직자들이 조직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채용 그 활동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채용 활동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롯데를 바라보는 그 인식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발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수용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공정하다라고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합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정이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채용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큰 편차가 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채용의 의사결정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공정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공정하다고 인식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매력도가 증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널리틱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두 때 패널 토익 때 그 어널리틱스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 한번 보시면 밑에 레퍼런스로 단 게 콜세라에 들어가시면 그 와튼의 비드웨일과 교수 나머지 두 분이 하는 피플 어널리틱스 세션이 있어요. 그 세션을 보시면 각 HR 프랙티스들 예를 들면 트레이닝이나 스태핑이나 어세스먼트나 다양한 활동들을 무료로 그 코र्스를 열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최근의 트렌드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피플 어널리틱스에서 쓸 수 있는 변수들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프리딕터들, 예측치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GPA 학점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백그라운드들과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일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 스코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성 결과에 대한 거 혹은 일정 시험에 대한 결과들을 두 번째 프리딕터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터뷰 퍼포먼스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런 프리딕터를 바탕으로
퍼포먼스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와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채용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 데이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 채용을 잘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왜 채용을 잘해야 될 것 같으세요? 실제적으로 채용이 갖는 그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2018년도에 성균관대 김영상 교수님이 본인이 이제 지도교수랑 같이 굉장히 좋은 저널에 냈던 결과입니다. 국내 기업 4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샘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발 제도에 투자를 더 많이 한 기업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다. 이 결과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연구 결과와 피플 어널리틱스에 대한 결과가 직관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은 국내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413개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 나오죠. 선발 제도에 투자한 기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가, 이게 저희가 캐치해서 카피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겁니다.